네, 두 번째 강의 투자 유치와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와 대출이 어떻게 다른지 좀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투자는 투자금의 책임이 따르고 또한 투자자가 경영에 관여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대출은 이자를 지급하고 또한 대출 상환금에 대한 의무가 생기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또 비교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그 차이점을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대출은 고정적인 이자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원리금의 상환이 보장됩니다. 대출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요. 또한 채권자는 회사 경영에 별도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투자자는 고위험 고수익 모델이 되겠습니다. 투자금이 정해진 용도로 사용되는지 또한 수익의 감소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회사 기만 행위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의 부작용 내지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주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불필요한 투자 유치를 받은 후에 기업 가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초 투자한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를 거부하거나 또한 기존에 투자한 투자를 회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 가치가 하락한 후에 신규 투자를 동의하거나 또한 신주 발행 등을 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 가치가 하락해서 지금 투자를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어쩔 수 없이 투자를 받아야 되고 또 신주 발행을 강제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경영에 간섭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투자의 장점은 신용이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이 실패해도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죠. 세 번째로 투자자의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자신의 아이템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또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투자의 단점은 투자자에게 지분을 제공함으로써 회사가 성장했을 때 미래 수익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투자자가 과도하게 경영에 참여하는 그런 권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행 투자의 조건이 후행 투자에도 영향을 미쳐서 미래의 자금 조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그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투자를 받는 거에는 두 가지 크게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업자나 아니면 현재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판매하는 주식 매각의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구주 매각이라고 얘기하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그 주식을 새로운 주주들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하면 주식 매각의 경우에는 주주 매매 대금을 창업자나 아니면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들의 계좌로 입금하고 또한 그 주주의 권리가 개인에서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서 새로이 그 주식을 취득한 개인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회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신주 발행은 회사에서 새롭게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그 주식을 판매한 대금이 회사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주주 명부에는 새롭게 발행한 주식을 산 그 주주가 새롭게 신규 주주로서 등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주주들은 일괄적으로 그 새로운 주주가 들어옴에 따라서 본인의 지분이 일괄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주식에는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보통주는 뭐냐 하면 창업자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주, 보통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업자와 똑같은 권리가 있고 또한 우선주 대비 아무런 이익이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업자와 동일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주는
근본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 예로는 창업자가 예를 들어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그런 경우에 창업자가 후순위 투자자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한 투자자가 창업자에게 투자 자금을 원금을 회수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원할 때 일반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런 권리를 넣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우선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선주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우선주를 선호하고 또 창업자들은 일반주를 보통주를 선호하게 되겠습니다. 네, 우선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익 분배에 대한 우선주입니다. 이익이 배당했을 때 보통주보다 나한테 돈을 더 많이 배당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익 배당에 대한 우선주가 있을 수 있고요. 자녀 재산 분배에 대한 우선주가 있습니다. 회사가 청산하거나 아니면 자녀 재산이 남았을 경우에 그 중에서 먼저 나에게 선순위로 분배해 달라라고 하는 우선주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환에 대한 우선주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했는데 1년 후에 회사의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럴 경우에는 투자금을 내가 마치 대출해 준 것처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달라. 그런 권리가 들어있는 우선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주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내가 투자했을 때는 아직 보통주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주식인데 1년이나 2년이 지났을 때 회사가 괜찮아졌어요. 아, 그러면 내가 보통주로 바꿔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시점에 나는 보통주로 바꾸겠다. 그때까지는 보통주로 바꾸는 것을 유보하겠다라는 것이 전환에 관한 우선주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옵션을 가진 우선주가 있고 또한 투자 받을 때 보증이나 연대 보증 같은 경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것보다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투자 받는 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반드시 상의하여서 계약서를 잘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풋 옵션이라는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요. 뒤에 조금 더 자세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 받기에 이제 중요한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놨습니다. 투자를 받는 것보다 투자의 조건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받을 것인가, 보통주냐, 상환전환 우선주냐, 전환사채냐, 그런 다양한 기타 우선주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동반매도 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드래그 얼롱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제3자에게 보유 지분을 매각하려고 할 때 다른 주주들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강제로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권리를 이제 요구하는 요구권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투자자가 내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회사가 좀 별로 안 좋아진 것 같아. 아니면 회사가 좋아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지분을 팔고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만 팔고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주주들도 동시에 같이 팔아야 된다는 권리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권리가 있게 되면은 대주주나 아니면 중요한 주주들은 자기의 지분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권 자체를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제 유념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빨간색 먼저 말씀드리면 풋 옵션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재무적으로 투자자가 특정한 가격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연대 보증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투자자가 투자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아, 내가 여기는 투자 수익이 별로 높지 않을 것 같아서 빼고 싶다. 그런데 그냥 상환받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에 내 주식을 되살아 라고 하는 권리를 적어 놓은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한 주당 5,000원에 샀는데 2년 후가 됐는데 이 회사 주식의 가치가 5,000원에서 별로 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에도 내 주식은 2년 내에 내가 언제든지 20% 상승된 가격으로 내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권리가 들어있다면 회사는 20% 성장하지 않았는데 주가는 그대로 있는데 기존 주주들이 20%의 웃돈을 주고서 그 주식을 되사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 옵션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태그 얼롱이라고 하는 것은 동반 매도권 또는 동반 매도 참여권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꼭
그 나쁜 조항이라고만 할 수는 없고요. 다른 주주가 자신의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 그 주주를 상대로 자신의 지분까지 동일한 가격으로 팔아달라고 요청하는 권리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대주주가 회사가 잘 돼가지고 M&A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M&A를 할 때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60%의 지분이 M&A한 회사에서 사가지고 가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태골롱이라는 조항을 달아놓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5%의 지분도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는 5%도 반드시 같이 사야 된다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A가 발생했는데 M&A 하는 회사에서 대주주의 지분 60%만 가져가고 내 주식은 사가지 않는, 투자자로서는 M&A는 엑시트할 수 있는 이제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는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이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투자 받기 전에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투자를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좋은가? 두 번째는 회사의 가치를 높이 해서 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오른쪽에 커브에 보시면은 회사의 성장 단계별로 시드머니 투자, 빨간색 박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리즈 A 투자, 시리즈 B, 시리즈 C, D, 그 다음에 IPO 또는 M&A가 되겠습니다. 예, 각 단계별로 투자를 받는 것이 이제 금액이나 그 퍼센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투자를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회사의 지분이 많이 희석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의 가치가 실질적으로는 뭐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투자를 5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지분을 50%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드머니나 시리즈 A 단계에서 50%의 지분을 줘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시리즈 B나 C 점점 더 나아가면서 회사를 성장시키고 투자를 받을 때 대주주의 지분이 50% 이하가 되고 나아가서는 30%, 2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 기업이 자기 기업이 아닌 거랑 마찬가지가 되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밸류에이션은 적절한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가치가 지금 일반적으로 볼 때 한 10억 정도 가치가 있는데 어떤 투자자가 얘기가 잘 됐어요. 그래서 20억 밸류에 30억 밸류에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아주 좋죠. 내가 10억 밸류인데 30억 밸류에 투자를 받았으니 조금만 지분을 주고 같은 금액을 투자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6개월 후, 1년 후에 후속 투자를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10억인 밸류였기 때문에 6개월 후, 1년 후에 회사의 가치가 많이 성장을 해도 예를 들어서 50억, 100억 성장을 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30억 밸류에 투자한 사람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30억 밸류에 투자한 사람은 그 1년 후에 50억 밸류에 투자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죠. 아니면 실제로 6개월 후에 회사의 가치는 50억이 안 되고 30억, 40억밖에 안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미 30억 밸류에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후속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기업은 50억 이상의 밸류를 받고 싶어 하는데, 투자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10억 가치였는데 이제 성장해서 30억, 40억 밸류가 됐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후속 투자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밑에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매 라운드마다 약 10에서 15% 정도가 희석되는 비율로 또는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투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IPO나 M&A를 하기 전에 창업자나 주요 주주의 지분은 최소 20% 이상, 가능하면 30%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 안정적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투자자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trategic Investor, 재무적 투자자는 Financial Investor, SIFI라고 합니다. 전략적 투자자는 투자의 목적이 돈을 넣고 그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내가 원래 투자자의 회사와 많은 시너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반도체 관련된 회사인데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된 회사예요. 그러면 이 피투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된 새로운 기술,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판로가 없어서 판매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이미 반도체에서 유통을 하고 있고 고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회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내가 투자해서 그 회사의 마케팅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 회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 사업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나의 투자금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반면 재무적 투자자는 실제 한마디로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은행이나 아니면 벤처 캐피털, 다양한 재무적 투자자의 경우에는 돈을 집어넣고 투자금을 집어넣고 2년 후, 3년 후, 5년 후에 그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서 그 돈을 엑시트할 수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영이나 아니면 성장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거나 관여를 하지는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투자자의 종류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엔젤 투자자에서부터 이제 엔젤 투자자는 회사가 이제 설립하는 단계, 아직 매출도 없고 팀도 구성 중이고 제품도 없고 아이디어만 있거나 아니면 겨우 프로토타입이 있는 경우에 엔젤 투자자, 아니면은 심지어 창업하기 전에도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엔젤 천사처럼 와서 회사에 도움을 주는 그런 투자자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엑셀러레이터라는 그런 이제 공적 투자자가 있는데 여기는 작은 투자금을 넣어주면서 회사의 성장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자들을 선발하고 그 회사에 적절한 투자 금액을 집어넣고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법무, 세무, 또한 인사, 또한 다양한 마케팅 관련된 그러한 회사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기관 내지는 개인을 엑셀러레이터라고 하고 또한 법적으로는 창업기획자라고도 합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또한 중진공 등 다양한 정책자금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냥 대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증연계투자나 아니면 투자옵션부 보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투자와 같은 투자 형태의 그런 정책자금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투자를 받기 위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은 경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벤처캐피털입니다. 잘 아시는 VC라고 하는데요. 창업투자회사나 아니면 신기술 금융회사, 신기사라고 하죠. 또한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벤처캐피털들이 있고요. 이 VC들은 그 회사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문화나 아니면 그 펀드의 성격, 예를 들어서 이 펀드는 보통 VC들은 돈을 자기 돈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모으는 거죠. 출자자들에게. 그래서 돈을 모으는데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느냐, 이게 반도체에 투자하라고 돈을 모아준 것이냐, 아니면은 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70% 지원해주는 모태펀드냐, 아니면은 소부장, 소재부품 장비의 제품들이나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하라라고 만들어준 펀드냐.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70% 이상은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VC들이 가지고 있는 펀드가 어떤 펀드인지를 잘 알아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또한 투자 심사역에 많이 좌우됩니다. 투자 심사역이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이해력이 높으냐에 따라서 그 분야의 투자를 결정되기도 하고 또한 좋은 기업인데 투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규모의 투자, 특별히 상장하기 바로 전에 이제 다음 달이나 아니면은 뭐 비근한 예로는 며칠 후에 상장할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내일 모레면 결과가 나올 건데 그렇기 때문에 1.5배, 2배 정도의 수익 아니면 그거보다도 더 작은 수익을 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단기간 투자해서 결과를 얻는 그런 이제 후속 투자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IB라고 하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있고요. 또한 사모펀드, 증권, 은행들 이런 데서는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그런 투자를 합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와디즈 같은 그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몇백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돈을 모아서 크라우드란 말은 말 그대로 개떼처럼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때로 모여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회사를 소개하고 거기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투자해서 그 돈으로 몇천만 원에서 몇억 원의 투자금을 만들어주는 주로 이제 시드 단계에서 투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IR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많은 기업들을 만나는데 어제도 이제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나고 왔는데
대부분의 스타트업 사장님들이 IR과 PR의 차이점을 모르고 있습니다. PR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업을 홍보한다고 하죠. Public Relationship입니다. 기업을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품이 이렇게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회사예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IR이라는 것은 Investors Relationship입니다. 뭐냐면 투자자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면 투자자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내 돈을 얼마를 투자하면 언제 회수할 수 있는가? 또 내가 이 회사에 투자했을 때 전략적 투자자인 경우에 어떤 시너지가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제안서, 왼쪽 파란색 점선으로 박스를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IR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심사가 뭐냐면은 어떻게 내 돈을 회수할 수 있는가? 회수가 가능한가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가치가 점점 더 얼마나 증가할 것이고 현금이 얼마나 쌓여 있고 쌓일 것인가. 그래서 훨씬 더 자세하게 재무적인 내용, 3년간 재무제표와 그 다음에 주식의 변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얼마에 거래되고 있고 또 손익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받아서 내가 현금을 확보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은 단계별로 다릅니다. 초기에는 아직 매출도 없고 또한 제품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시장이 존재할 것인가, 과연 이 팀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가, 그런 네트워크가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고요. 두 번째로 이 회사가 이제 점점 성장하죠. 그러면 과연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판매가 일어나고 대량 생산을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더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쿠팡이 국내에서는 이제 그 1위 아닙니까? 그런데 글로벌하게 진출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이 어떻게 되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을 보게 되겠죠. 예, 이러한 관점에서 IR을 작성하실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리스트를 15개를 정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4번, 5번은 주로 대표이사들이 관심 있는 겁니다. 진입장벽이 있는가, 기술적으로 이게 혁신적인가, 파괴적인가, 또한 우리의 기술 단계는 어떤 것인가, 주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기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하지만 투자자들은 거기보다는 밑에 파란색 박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창업자와 또한 이 대표이사, 주요 경영진들의 배경이 어떻게 되고 철학과 열정과 태도는 어떻게 되는가, 회사의 비전은 무엇인가, 핵심 인력은 누구인가, 또한 투자 후에 내가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을까, 또한 이 회사의 성장, 마일스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언제 필요한가, 또한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몇 개의 회사 투자자와 접촉하고 있고 또 아니면 한 개의 투자자와만 접촉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재무회계상 중요한 이슈는 없는가라는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제 투자를 검토했다가 투자가 보류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여러 가지 위에 14가지 조건은 다 만족했는데 15번 재무제표상 회계적인 이슈가 발견됐습니다. 거기에서 회사의 15억 정도의 부채를 다양한 형태로 알고 또는 모르고 숨겨놨더라고요. 재무제표를 확인하지 않고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현재 단계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겠구나 라고 판단할 텐데, 그 내용을 발견하고 났더니 이 회사는 15억 원의 매출 적자가 발생하고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앞으로 최소 3년 이상, 어쩌면 더 긴 시간 동안을 메꿔 넣어야 되는 그런 오류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투자를 보류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9가지 투자자가 꼭 하는 질문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팀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또한 우리 팀의 차별점, 그 차별점이라는 것은 꼭 기술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다양한 아이디어, 다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장의 크기, 아무리 우리 기술이 좋고 제품이 좋아도 우리가 타겟하는 시장이 작으면 그 매출은 성장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경쟁사는 누구이고 그 경쟁사의 진행 현황, 또 접근 방법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다르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핵심 고객은 누구인가, 어떤 고객을 타겟할 것인가,
또한 현재까지의 성과, 이 경우는 아마 시드 투자나 프리-A 같은 경우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재까지의 성과를 매출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해왔다,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확보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또 매출을 만들기 위한 그런 다양한 인증을 받는다든지 마케팅 활동이 성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매출 계획, 어떻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벌 것인가 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IR을 보면 뭐 시장 점유율 몇 프로 차지해서 이 정도면 내가 보수적으로 잡았으니까 이 정도 매출이 발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내가 이제 사업을 할 대상 고객이 있겠죠. 고객과 그 안에 들어가는 상세 제품을 브레이크다운해서 각 제품별, 각 고객별 얼마의 매출을 언제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아주 상세한 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표를 가지고 관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투자자에게는 아주 중요하고요. 또한 그러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6개월 후, 3년 후 내가 예상했던 매출과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많은 경우에 그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어디에서 달성이 안 됐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계속 보정해 나가면서 나의 매출 계획을 정교하게 짜는 그런 스킬과 그런 방법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 운영의 리스크는 무엇인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좋은 측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한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솔직히 우리 회사의 한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투자자들이 많이 안심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엑싯 계획,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죠. 투자자가 돈을 얼마를 투자하시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정확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별성, 시장성, 사업성, 수익성으로 구분해 봤는데요. 이 9가지 꼭지가 내가 작성하는 IR에 다 들어갔는지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투자자가 보고 싶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IR을 어떻게 작성하실까를 또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자들이 일반적인 VC에서 IR을 하고 나면 내부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심의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기업은 이러이러한 잠재력이 있고 이러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위에 있는 매니지먼트, 투자자의 부사장이나 임원이나 사장한테 보고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투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투자 심사역이 만들어야 되는 투자 심의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을 아주 입맛에 맞게 만들어주면 투자 심사역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샘플로 투자 심의 보고서의 목차를 가져왔습니다. 기업 현황, 재무 분석, 시장 분석, 사업성 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벌써 놀라지 않습니까? 기업 현황 다음에 재무 분석이 나옵니다. 제품이나 사업성 분석이 맨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요 4가지 꼭지를 가지고 밑에 이제 리스크 분석이나 투자 개요, 종합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크게 4가지 회사 개요, 시장 산업 분석, 사업 내용, 매출 추정, 투자 제한, 이런 식으로 꼭지를 잡으면 투자 심의 보고서에 꼭 들어갈 내용들을 포함한, 즉 투자 심사역이 좋아하는 그런 IR 자료가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는 일단 스킵하고요.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Q&A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글로벌 마케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많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판매를 못해서 특별히 글로벌로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될지 막막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실제로 어떻게 글로벌 마케팅을 도와주고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툴이나 어떤 소스, 어떤 경로로 사용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코트라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여기를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첫 번째 화면에 이렇게 밑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또 기타 여러 가지 전시회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 또는 이런 사업들을 잘 관찰하셔서 여기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아니면 내가 참여할 그런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거기에 지원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코트라에 들어가 보면 국가별 정보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탭 뉴스, 상품 및 산업 옆에 국가 지역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 별로 들어가 보면 그 나라별로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도네시아의 경우에 약 1470건의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은 인도네시아는 기후가 어떻고 국민성이 어떻고 거기서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거기 접근하기 전에 이 국가의 정보를 보고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인도네시아는 예를 들어서 무슬림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부분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음식이나 아니면은 의상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접근하기 전에 참고할 수 있겠죠. 또한 우리 회사 내지는 나의 글로벌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수출 실적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내수 기업 역량 진단이라든지 수출 기업 역량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다양한 질문을 하면 나의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역량은 이 정도가 되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라는 그런 전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코트라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왼쪽에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은 스타트업 해외 진출이라든지 신규 수출 기업화 사업, 신규로 해외 수출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도기업, 중견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트라는 또 무료 아니겠습니까? 정보 공공기관이라서 그런 코트라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 여기 해외 지사화 사업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도 도와주고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의 마케팅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2020년도 8월에 글로벌 유통 바이오 회사 메디케어라든지 왓슨그룹이라든지 이런 중국 회사 등과 같은 해외의 바이어들이 아예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와서 한국의 기업들을 소싱해 가기 위해서 이런 행사들을 만드는데 이런 데 가서 내가 만드는 제품이 여기 판매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여기에 지원해서 사업에 도움을 받는 것이 큰 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월별로 글로벌 유통 바이오들이 왓슨그룹이나 메디케어들이 와서 한국에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소싱하고 있습니다. 왓슨그룹 같은 경우에는 건강 관련 간편식품을 소싱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간은 지금 지났습니다. 그다음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인도 회사인데 여성 위생용품을 소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를 모니터링하다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정보 공공기관은 무역협회가 되겠습니다. 무역협회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회원 및 업무 지원에 가보시면 제가 파란색 박스로 이제 했는데요. 무역협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해외 시장 개척이나 무역 상담, 무역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여기에 처음 해외 수출을 할 때 여기 연락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 해주기도 하고요. 특별히 밑에 보시면 스타트업 브랜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코엑스 2층에 아주 멋지게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뒤에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미팅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다양한 IR과 또 기업과 또 해외 기업들이 만나는 아니면은 그런 스타트업과 교류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만나는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여기가 스타트업 브랜치입니다. 가보시면 큰 공간이 있고요. 여기서 자유롭게 무료로 회원가입만 하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1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표할 수 있는 세미나장도 있고요. 또 이 무역협회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왼쪽부터 보시면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들을 모집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협회와 LG 상사가 인도네시아의 중견기업과 함께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스타트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사도 있었고요. 또 빅바이어를 초청해서 화상으로 이제
그 상담회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한 독일의 대기업 BMW나 바이얼 같은 회사를 초청해서 그런 협력을 진행한 행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이런 행사가 이제 코엑스에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원 칸타빌과 같은 회사와 함께 디인벤션 랩이라는 엑셀러레이터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행사를 주최하기도 하고 있고요. 이 행사에서는 베트남에 진출하고 싶은 그런 기업들을 이제 찾았습니다. 왼쪽 밑에 보시면은 관련 분야, 그쪽에서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었습니다. 또 국가별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상공회의소가 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이제 사이트가 있고 여기에서 특히 대한상의 네트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가보시면 전 세계의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협력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유롭게 연락하셔서 아 우리가 이러이러한 제품이 있고 이러이러한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이 사람들은 그게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쭉 이제 리스트가 나와 있고요. 또 외국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 또 유럽, 아프리카, 중동 이런 데 가보시면 각 나라별, 지역별 상공회의소의 네트워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처음 먼저 접촉해서 기본적인 정보나 도움을 받는 것이 또한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국가별 대사관 뭐 한독 대사관에서 한독 상공회의소가 있고요. 또 마이다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투자청입니다. 말레이시아에 투자해 주세요 라고 와서 말레이시아를 홍보하고 또 말레이시아의 기업과의 협력을 도와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또 넥스트라이즈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가장 큰 스타트업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이렇게 큰 행사장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와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참여해서 기업 홍보와 마케팅을 같이 했고요. 또한 나라별로 기업들을 도와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영국에서 한국 스타트업을 선발해서 영국에 이제 모시고 가서 거기서 영국의 파트너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해주는 행사였고요. 유사한 행사 이제 제가 여기 참여해서 찍은 사진이고 또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정부에서 한국 기업을 뽑아서 프랑스 기업과 마케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항공권과 숙박료 그다음에 미팅을 모두 어레인지해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슬러시라고 하는 핀란드에서 매년 개최되는 행사인데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들이 모이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모여서 회사에 발표를 하고요. 여기 발표장에 발표하는 모습이 있고요. 거기서 또한 기업들이 서로 모여서 어떻게 우리 제품을 홍보할 것인가 서로 소개하고 브레인스토밍도 하고요. 이렇게 많은 교류를 하는 행사들이 수많은 행사들이 일어나고 이제 거기 가면 저도 이제 참석했던 사진이고요. 거기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초청해서 그때 제가 갔을 때 약 10개 기업을 정부 공공기관에서 선출해서 항공권과 또 숙박료를 다 제공해서 서로 이제 여기 참여한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저는 지금도 이분들하고 연락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기 좋은 점은 뭐냐면 이런 스타트업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 세계 유명 회사들이 다 여기 모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쉬가 자기 회사를 소개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이 보쉬를 검색하면 여기 밑에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과 내가 미팅을 이미 이 사람이 핀란드에 와 있기 때문에 30분, 15분짜리 미팅을 아주 간편하게 앱을 이용해서 만날 수가 있고요. 그때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고 연락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존, 또 존슨앤존슨, 알디, 독일에서 가장 큰 소비자 물품 판매하는 데인데요. 이런 회사들과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이런 회사 한 군데를 만나기 위해서도 내가 그 나라에 가야 되고 몇 시간 동안 이제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이런 회사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회사를 30분 단위로 만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시회들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유리 전시회라든지 다양한 전시회가 있으니까 전시회에 참석하시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아는데 다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SNS 여러분들 다 아는 구글, 링크드인, 페이스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보를 올려놨어요.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캐터필러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장비 업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중장비 관련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마케팅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캐터필러를 연결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캐터필러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 구글로 캐터필러를 뒤지니까 캐터필러 벤처스가 나오더라고요. 거기를 쭉 들어가 보니까
캐터필러 벤처스의 대표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 이런 사람인데 한국에 이런 회사가 있는데 소개하고 싶은데 연결해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이 사람이 답이 온 거예요. 이메일로. 자기 실무 담당자의 이메일과 자기가 답을 하면서 이 사람하고 소개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연결이 돼서 이메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줌 통화도 하고 현재까지 지금도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이제 좀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 내년에 샘플 보내고 또 가능하다면 또 비즈니스까지 연결되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링크인과 페이스북 수줍어하지 마시고, 외국인이라고 접근을 안 해보셨으니까 좀 이제 수줍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학적인 장벽도 있으실 텐데 절대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접촉하셔도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한 분야별로 또 지역별로 마케팅에 특화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VT 코스메틱, 여러분들 이 팩 만드는 회사인데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회사가 BTS가 그래미상 받기 전에 3년 동안 화장품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돈을 이제 번 회사인데, 이런 회사라든지 아니면 PPL, TV에 나오는 그런 다양한 제품들을 PPL 하지 않습니까? 또한 뭐 브랜드 전략, 온라인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마케팅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 연락을 해보셔도 되고요. 또한 지역별로 마케팅 특화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독일,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네트워크들입니다. 여기는 스페인, 중남미, 베트남, 중국, 인도, 이렇게 각 지역별로 오랫동안 살고 주재원 출신이라거나 아니면 거기 현지 거주하시고 현지인들과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도움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회사들과 접촉하는 것들이 또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케팅, 투자 유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도는 없습니다. 방법은 될 때까지 실패하고 시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얻을 때까지는 왕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시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